안녕하십니까. 사람 생리학을 강의하게 될 남현희입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사람 생리학에 대해서 잘 배워보도록 하죠. 비대면으로 수업에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도 보지 못하고 좀 많이 아쉽네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 생리학 제가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계단을 오르기는 어렵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저 끝에 계단에 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그림을 제가 넣어 봤습니다. 희망의 회로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목차를 좀 볼 건데요. 제 1장은 서론이죠. 오늘 배워볼 거는 서론과 세포 생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서론은 생리학의 개념과 생명체의 특성, 체내 항상성 유지를 배울 거고요. 제2장에서는 제2장 세포 생리는요, 세포막, 세포질, 핵, 세포의 성장과 분열,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을 알아볼 겁니다. 자, 3장은 근육 생리이고요. 4장은 신경세포와 흥분 전달이죠. 5장은 심장과 순환 생리에 대해서 볼 거고요. 6장 체액과 혈액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7장 림프계통과 면역, 8장 소화 생리, 9장 영양과 대사, 10장 호흡 생리, 11장 배설 생리, 자, 12장은 내분비 생리죠. 그리고 13장은 생식 생리입니다. 14장 신경 생리에 대해서 볼 거고요. 15장 감각 생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생리, 16장 운동 생리를 끝으로 우리가 이 한 권의 생리학 책을 다 보도록 할 건데요. 제1장 서론, 학습 목표가 있겠죠. 서론에서 학습 목표는 생리학의 개념과 생명체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항상성 유지 등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서론의 생리학의 개념과 생명체의 특성, 체내 항상성 유지를 배운다고 했죠. 생리학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생리학은 생리학이라는 용어가 라틴어에서 유래됐다고 하네요. 피지오가 자연입니다. 네이처. 로지는 학문으로서 자연에 대한 지식, 즉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생리학은 자연의 성질이나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리학이 생명체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화학적인 과정과 물리적인 과정을 모두 포함해서 생물체의 일반적인 기능, 펑션과 메커니즘, 기전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자, 생명체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의 특성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생리학은 여러 가지 매우 광범위하죠. 광범위한 학문이고요. 연구 대상에 따라서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식물 생리학, 동물 생리학, 세균, 박테리아를 대상으로 하는 세균 생리학, 바이러스 생리학, 세포 생리학, 운동 생리학, 여러 가지 생리학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볼 거는요, 사람 생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체, 인체를 알아보는 거죠. 모든 생명체의 특성이 뭐냐면, 모든 생명체가 생명 현상을 위해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사 과정과 성장, 생식, 수능 과정, 그리고 운동, 유기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명체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지닌 몇 가지 특성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생명체의 특성 중에 이제 생명체의 구성 단위가 있습니다. 구성 단위.
모든 생물이 구성 단위가 세포이죠, 세포.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물의 원핵 생물이나 원생 동물 같은 단세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대다수 생물은 다세포죠. 여러 가지 세포가 같이 유기적으로 조합돼서 이루어져 있죠. 생명체는 일정한 세포가 모여가지고요. 조직을 이루고요. 일정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또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룹니다. 그리고 기관계를 이루고요.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되죠. 그래서 생명체는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죠. 자, 우리가 세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현미경의 발달로 인해서 세포의 구조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생명체의 특성 중에 생명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구성 단위는 세포였고요. 생명체의 특성은 물질 대사를 합니다. 물질 대사를 하고 성장을 하고 생식을 하고 죄송합니다. 생식을 하고 수능을 하고 적응을 하죠. 그리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유기적 체제로 되어 있죠. 자, 먼저 물질 대사를 볼 겁니다. 메타볼리즘이죠. 생명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화학 반응과 에너지 전환 과정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모든 생물이 외부로부터 영양 물질을 받죠.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화학적인 과정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런 에너지 변환 과정을 물질 변환 과정과 물질 운반 과정을 이런 에너지 변환 과정과 물질 운반 과정을 다 물질 대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영양 물질을 생존에 필요한 영양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걸 에너지 변환 과정이라고 하고요. 물질 운반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생명체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통해서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외부로부터 섭취한 원료 물질들을요. 자신의 고유한 체성분으로 생성하는 게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동화작용. 이런 생명체는요. 동화작용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화합물질들을 이용하기 쉬운 간단한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화작용을 통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인체 내에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몸에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자, 생명체의 또 다른 특성은 성장하죠. 생명체는 외부에서 흡수된 영양물질로 그거를 에너지원이나 성장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은 일부는 조직 내에 저장하죠. 만약에 이제 영양분이 다 에너지 공급원에만 모두 쓰여지면 그 생물은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섭취한 에너지가 소모 에너지보다 더 많아야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사용량을 또 보상하고요. 남은 부분은 생체에 이제 또 쓰여질 수가 있고요. 생체의 크기나 무게 복잡성이 증가되어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명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요. 세포의 수가 늘어나거나 용적이 커지는데요. 이런 현상을 성장이라고 하죠. 또 생명체의 특성 중에 생식이 있습니다. 생식이란 생물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말하고요.
생식을 통해서 자손에게 자신의 형질을 전달해서 종족이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생식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정자랑 난자의 수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모체의 자궁 내에서 발육하고요, 태아가 되고요, 분만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주요 환경에 대해서 대응하고 알맞게 형태나 기능을 조정하면서 대처해 나가죠. 순응하고 적응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환경에 대해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겁니다. 순응과 적응을 통해서 생물이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없었으면 요즘과 같은 지구상의 생물이 살아남지 못했겠죠. 요즘과 같이 모든 생물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자, 운동. 모든 생명체는 움직이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움직이죠. 근데 식물은 이동은 할 수 없지만 움직이긴 합니다. 그리고 동물은 이동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죠. 식물이 움직인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식물이 뿌리를 깊게 내린다든지 햇빛을 보면서 잎이 아니면 몸이 그쪽으로 자라난다든지 눈에는 바로 보이지 않지만 식물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운동으로서 움직임으로써 감지할 수가 있죠. 유기적 체제. 생물체가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상호 협조 체제를 가지고 아주 질서 있게 조절하고 통제에 의해서 아주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유기적 체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생명체가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이 하나의 큰 유기체로서 협력하고 조절하고 통제합니다. 중요한 체내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제 서론 시간이라 크게 가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대충 우리가 생리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리학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그냥 조금 가볍게 인지하면서 나가면 되고요. 생명체 특성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지만 거의 다 우리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가 살아가기 가장 중요한 거는 체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죠. 호모스테이시스죠. 호메오스테이시스. 호메오는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가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항상 일정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는 일정하게 반응을 하게 만드는 게 체내 항상성 유지입니다. 그래서 항상성이 깨져버리면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가 없고요. 항상성을 유지해야만 우리의 몸이 유지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내의 항상성 유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인체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성 조절도 있고요. 체액성 조절도 있죠. 그리고 따로 항상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 이 신경성 조절로는 무의식 중에서 심장이나 혈압, 호흡, 소화기계 등이 조절이 되죠. 그런 것들 신경성 조절 잠시만요. 신경성 조절이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고 종합 분석해서 신체 각 부위에 지시하고 전달해서 항상성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이 있는 특수 감각장치에 의해서 감지된 정보를 시상 하부에 보내서 조절하게 되죠. 체액성 조절도 있는데요. 체액성 조절은 내분비 기관에서 생성된 화합물질, 즉 호르몬, 그리고 혈액, 림프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절입니다. 세포 주위의 체액성 상태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내부 환경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나 영양분, 체온, 기체, 혈압 상태를 한계 안쪽으로 유지해서 대사나 성장 발육 등의 작용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절하는 경우죠. 그래서 외부 변화로부터 내부 환경을 보호하고요. 정상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작용이 이루어지죠. 자,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은 어떤 경우에도 계속 같이 이어지죠. 어떤 경우에는 신경성 조절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또 체액성 조절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그런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이 어떤 경우에도 신체의 내부 환경이 바깥 외부 환경 어떤 변화에도 항상 일정하게 정상 상태로 유지하도록 스스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항상성이 깨질 때 우리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항상성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양성 대먹이 기전이 있고 음성 대먹인 기전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항상성이 음성 대먹인 기전입니다. 항상성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정상 호흡이 있고요. 정상 혈당치를 정상 호흡 조절을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혈당치를 정상화시키려고 하죠. 세 번째는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 혈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음성 대먹인 기전입니다. 왜냐하면 정상 호흡이 가파져졌을 때 다시 호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또 호흡이 또 너무 느려지면 또 빨라지게 하는 거. 또 혈당이 높아지면 낮아지게 하는 거. 낮아지면 높아지게 하는 거. 정상 체온이 높아져 있으면 낮아지게 하고 낮아져 있으면 높아지게 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죠. 정상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 혈압도 높아져 있으면 낮아지게 하고 낮아져 있으면 높아지게 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죠. 자, 제가 여기서 음성 대먹인 기전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체내 변화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나 상태가 양적이나 수적으로 높아지면 변화 상태를 감소시키고요. 정상으로 돌리려는 기전이고요. 반대의 경우도 같은 기전을 통해 가지고 정상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걸 음성 대먹인 기전이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정상 호흡 조절과 혈당치 그리고 정상 체온 그리고 정상 혈압이 다 여기 음성 대먹인 기전에 속합니다. 호흡에서 우리가 호흡이 많이 급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체내에 CO2가 증가하게 되죠. 증가된 이산화탄소가 호흡 충추인 이제 숨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파에서 CO2를 배출하게 되죠. 그래서 축적된 CO2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호흡이 많아졌을 때는 체내 이제 CO2량이 이산화탄소량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일시적인 무호흡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2량이 증가하게 되어서 정상 호흡 상태로 돌아와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기 2번에 혈당치 정상화 있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죠. 밥을 먹으면 높아지게 되는데 그거를 또 이자는 췌장입니다. 췌장에서 감지를 하죠. 그래서 랑게르한스섬의 B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죠.
이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분비된 인슐린이 혈당을 간이나 근육 등의 세포로 이동시키고 저장해서 혈당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이와는 반대로 이제 혈당치가 정상보다 낮아지면 또 이것도 또 감지를 알파 세포에서 글루코겐이 분비되고 알파 세포에서 감지를 시키고 글루카곤이 분비되고요. 분비된 글루카곤이 간이나 근육 등의 저장소에 있는 당을 당화 촉진해 가지고요. 혈당치를 높여서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체온도 마찬가지죠. 체온이 정상 온도가 36.5도죠. 그 기준점으로 인해서 그 기준점으로 36.5도 이상이 아주 높아졌어요.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외부의 환경 노출로 인해서 우리가 더운 데 가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죠? 호흡이 막 가빠르죠. 더운데 몸이 여름에 더운데 아주 바깥 외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우리가 있으면 체온이 올라가죠. 체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호흡이 가빠르게 되죠. 숨이 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아니라 우리가 땀샘이 열려지면서 땀이 나죠. 그래서 이 온도 조절 중추에서 땀샘을 또 자극시켜서 땀을 분비하게 하죠. 그래서 호흡을 가빠르게 하고 땀샘을 자극시켜서 땀을 분비하게 해서 우리가 기화작용으로 피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죠. 또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 어떤가요? 낮은 온도에 우리가 갑자기 낮은 온도에 추운 곳에 가면 어떻죠? 몸이 덜덜 떨리고 소름 끼친다고 그러죠. 그 혈관 수축 이제 떨리는 거는 왜 그렇죠? 떨리는 거는 열을 발생하기 위해서 온도 조절 중추에서 바깥의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것을 감지하고요. 열을 발생하고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항상성으로 정상 체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떨림을 통해서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죠. 그래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피부도 움츠리게 하고요. 또 갑자기 차가운 데 가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혈관의 노출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정상 체온으로 돌아가게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는 간절기 때 새벽에 바깥에 나가서 고혈압, 아니, 중풍이나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 항상성 유지 때문에 혈관을 수축시켜서 갑자기 어르신들이 혈관을 수축시키면 젊은 사람들은 수축시켜도 그 안에 찌꺼기가 있거나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으면 찌꺼기가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좀 덜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혈관도 움직임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낮은 온도에 가면 혈관이 중풍이나 심근경색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럴 때는 이제 갑자기 낮은 온도로 바깥에 나갈 때는 모자나 그 외투에 신경 써서 나가셔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체내 항상성과도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상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 혈압도 정상 혈압이 올라가면 부교감 신경에서요. 또 자극을 감지하게 되죠. 그래서 심장 중추인 다리뇌나 순뇌를 거쳐서 심장 기능을 억제 반사시켜요. 그래서 심장 박동과 심박출량을 줄입니다. 혈압을 그래서 정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게 항상성이죠. 반대로 이제 혈압이 떨어지면 또 수용기에서 감지를 하겠죠. 감지를 해서 또 심박출량과 심장 박동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겠죠. 그런 것들은 다 좀 전에 얘기했던 음성 대먹임 기전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양성 대목인 기전은 뭔가요? 증가된 인자가 더 증가하게 하고 감소된 인자는 더욱 감소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성 대목인 기전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양성 대목인 기전에는 분만이나 수유나 배뇨, 혈액 응고와 같은 작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분만할 때는 자궁을 수축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근데 아이는 밀고 나오려고 하는데 더 수축시킵니다. 항상성이라는 거는 만약에 수축이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양성 대먹인 기전은 수축이 되면 더 수축시켜서 아이가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그걸 수축을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수축시키게 하죠, 자궁을. 그래서 아이가 분만이 되도록 유도되도록 하고요. 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유 우리 아이들이 젖을 빨 때 계속 젖이 나와야 되죠. 안 나오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면 아이들이 먹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수유, 배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뇨도 변이 나올 때 계속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혈액 응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전도 4가지 기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 대먹인 기전은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성 유지의 조건인데요. 수용체가 있었죠. 아까 인체 외부나 인체 외부의 환경을 이제 인체 내부나 외부의 환경을 감지하는 겁니다. 수용체가 특정 한계점이 넘어가면 변화에 대해서 정보를 조절 중추로 보내죠. 그리고 효과기는 조절 중추가 선택한 반응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죠. 근육이나 분비샘입니다. 신경계통과 내분비계통으로 또 정교하게 조절되죠. 자, 체액에 수송계도 있습니다. 수송음반, 물리적 수송음반과 능동음반이 있죠. 체액의 수송은 물리적 음반, 수동 음반과 능동 음반으로 인해서 체액이나 체액 내 물질이 원만하게 순환해서요 평형을 이루도록 하죠. 그리고 체내 여러 가지 장기의 조절 기능을 유지합니다. 체내 여러 장기의 조절 기능을 유지합니다.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가스 교환을 하고 위장관을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거나 이동 저장하고요. 피부나 콩팥으로 인해서 노폐물을 배출시키죠. 그래서 필요 이상의 물질의 배출을 통해서 노폐물이나 그런 것들을 배출시켜서 내부 환경이 일정하게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시간이 또 이렇게 흘렀네요. 지금은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된 거죠. 가을입니다. 가을이 거의 다 와간 것처럼 좀 날씨가 선선해졌죠. 근데 봄 사진을 이렇게 제가 올렸습니다. 봄 사진은 왜 올렸냐면 여러분들은 봄과 같은 나이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린 청소년들이나 뭐 어린 아이들만 봄이 아니라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대학교 시절이 참 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20대 때 20대 때 몇 년은 정말 인생에서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봄과 같이 새싹이 움트고 많은 것을 내포하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성장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봄의 사진을 제가 올려봤습니다. 지금 생리학 첫 시간으로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하긴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젊은 분들이고 이제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인생을 막 시작하려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방사선학과에 들어와서 1학년이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학과에서 많은 전공 분야나 다른 교양 분야나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사회에 나와서 꼭 필요한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꿈을 향해서 갖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아까 그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지금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에서 이제 발판을 마련한다고 생각해서 기초를 튼튼히 다져서 정말 튼튼한 집을 짓고 자신 안에 내면의 집을 짓고 또 자신이 외부 환경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번 시간은 서론이라 짧게 끝내고요. 뭐 학교 수업이면 잠깐 쉬겠죠. 쉬는 시간 지나서 다시 2강으로 2교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다시 만날 겁니다. 네, 수고하셨어요.